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가 이제 자, 보시게 될 텐데요. 크게 이제 중앙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군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겠죠. 지방군과 이 중앙군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앙군 같은 경우는 자, 2군, 그리고 이제 6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군이 있고요. 그리고 진군으로 이제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군 같은 경우는 양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결룡군이라고도 얘기해요. 용호군은. 6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위, 그 다음에 호위, 그 다음에 위위, 그리고 이제 금호위, 우위, 운이. 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응양군과 용호군은 국왕이 있지 않습니까? 국왕의 친위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왕에서 이제 국왕을 이제 호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왕의 가장 주변인 이 왕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양군과 용호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좌우군, 신호위, 그 다음에 좌우위, 신호위, 흥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군의 가장 주력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개경을 수비하는 개경 수비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개경 수비대인 동시에 이제 국경 지역에도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금호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치안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천호위 같은 경우는 자, 의장대 역할을 합니다. 이 왕이 이제 왕이 어디 이렇게 출정을 나가지 않습니까? 행차를 나가게 되면 사이드에서 이제 왕을 이제 호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다. 네, 간문이는 뭐냐면 이제 경비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문지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앙군에는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중방. 그러니까 무신들의 합좌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회의하는 기구예요. 무신들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최고 계급인 이 상장군이 있어요. 상장군과 그 다음에 대장군이 모여서 16명들이 모여서 이 중방에서 무신들끼리 회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1170년에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무신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중방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신들이 하는 회의 기구 중에서 교정도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정도감. 문신들이 회의 기구예요. 문신들의 어떤 최고 회의 기구, 국방을 담당하는, 군사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인데,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중방이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다가, 무신들이 정변을 통해서 붙다 이렇게 되면서 교정도감은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중방이 이제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을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주영군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군은 이제 보승군이 있고요. 보승군이 있고, 자, 정용군이 있습니다. 정용군이 있고, 그 다음에 1 품군이 있고, 그 다음에 2 품군이 있고, 그 다음에 3 품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력 부대는 이 보승군과 정용군이 주요 전투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주요 국경을 이제 방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자,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투에도 참여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품군, 2품군, 3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역 부대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해석하면 공병대 정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1품군은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중앙, 개경으로 파병이 되어서
이들이 거기서 이제 노역을 담당하는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향리들이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품과 3품군 같은 경우는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지방에서 이 지방의 촌이 있지 않습니까? 말단 그 행정구역인 이 촌에서 이제 그 노역을 담당하는 자, 이런 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누가 이제 지휘 통솔하느냐 하면 그 촌장이 지휘 통솔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주진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군은 이제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주현군은 어디에 파견되냐면, 자, 오도에 파견돼요. 오도 어딘지 아시죠? 주진군은 어디에 파견되냐면, 자, 군사적 요충지인, 자, 양계 지역에 파견되는 그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군, 좌군, 자, 그리고 우군, 자,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는데, 이 초군, 좌군, 우군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국경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상비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지휘 통솔을 하는 자, 관리가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도령이 되겠습니다. 도령이 되겠습니다. 낭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낭장군 중에서 이 도령으로 주로, 임명이 된다고 하는데, 낭장군은 이 군인들의 그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자, 이 중앙군의 그 특징이 하고 밑에 나와 있죠? 그 특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앙군의 특징은,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이다. 직업군. 그러니까 뭐 군반 시족이라고도 뭐 이야기 하는데, 자, 이 직업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조 왕건이 나라 세우지 않았습니까? 918년에. 그 나라 세울 때, 자, 태조 왕건과 합심해서 나라 세우는데 이제 여러 전투에 이제 참여했었겠죠. 그 부대들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 이 직업군으로서 이제 그 대대손손 세습을 하는 자기 직역을 세습하는 이 직업부대다, 직업군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도 이제 지급이 되죠. 그 토지가 바로 군인전이라는 이 수조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가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군인전은 이 중앙군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토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군이 아니라고 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부병제 설에 입각해서 이제 이 중앙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책에는 직업군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이다. 직업이 세습이 된다. 군인전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중앙군, 우리 교재 보면 군공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희박하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 이자겸이 난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물론 이자겸이 난 때 척준경도 같이 참여해서 물론 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중서문화성의 그 문화신앙이라는 정이품 지위까지 올라가는, 무신 출신이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공을 통해서 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그리고 빠진 내용이 주방군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군적, 그러니까 중앙군은 이 군적이지 않습니까? 군적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군은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이 주요 그 농민들이 이 지방군에 편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특수군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수군. 자, 특수군을 보게 되면 저희 별무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별무반. 자, 별무반이 있는데,
별무반이 되는데, 윤관 장군의 건의에 의해서, 자, 1104년에 별무반이 설치가 됩니다. 특수부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자, 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7만 병력이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북부지방에서 그 여진족들이 세력을 좀 팽창해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국경으로 계속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하는 등 굉장히 행패를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윤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 윤관 장군이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열이 받았었겠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었던 이 숙종에게 가서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윤관 장군의 건의에 이제 호응을 해서 숙종 때에 1104년에 그 별무반이 조직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병, 보병, 승병, 자, 이렇게 17만 병력으로 동원이 되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윤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을 토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았다. 그게 바로 동북 구성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우리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정벌군이다. 그 다음에 관군, 그 앞전에 우리 배웠었죠? 자, 고려 3대 임금이었었던 이 정종 때에 북방의 그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30만이라는 대병력을 조직을 했었죠. 그게 바로 관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별초가 나오게 되는데요. 삼별초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배워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씨에게 그 정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최충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거든요. 최우 때에 설치된 그 최씨 집단의 사병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씨 집단의 사병 부대다. 근데 이제 몽골 항쟁기에 이 삼별초가 만들어져서 우리 교재에는 보게 되면 몽골 대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최씨 집단의 사병으로서 더 많은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삼별초는 좌별초, 그 다음에 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야별초였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 잡기 위한 부대로 야별초를 설치했었거든요. 근데 그 야별초가 좀 규모가 확대되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졌거든요.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졌었는데, 당시 이제 1231년부터 몽골이 대대적으로 이제 고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투 과정에서 몽골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고려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신의군으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신의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신의군과 이 우별초와 이 좌별초를 합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별초를 새로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 최후 때에, 아시겠죠? 몽골에 대비했다. 천별초. 그 다음에 마별초가 있습니다. 최후의 의장대. 그러니까 최후가 어디 행차 나갈 때 옆에서 이제 기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탄 이 병사들이 이 최후를 호위하는 그 부대였었다. 마별초가 또 있었다. 마별초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특수부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그 무신 합의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 합의 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방이 있었죠? 중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방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군과 이 대장군이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들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 중방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군 아래에 뭐가 있냐면 이 장군이 있죠. 장군이 있고, 장군 아래에 이제 그 중랑장이 있고요. 중랑장 아래에 이제
장이 있고요. 낭장 아래 이제 별장이 있고, 별장 아래 이제 원이 있고, 산원 아래 그리고 교회 아래 이제 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무신들의 그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급. 그러니까 상장군, 대장군은 뭐냐면, 지금으로 해석하면, 뭐 하참의장이나,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군이나 뭐 중랑장, 이 정도 급은 이제 그 영광급이죠. 그러니까 뭐 뭐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 정도? 뭐 이렇게. 낭장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뭐 장교급. 그러니까 하급 장교.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나 뭐 소대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의 어떤 그 합작기구로서 그 회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 최고위 합의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군방도 있죠. 이 장군방도 있습니다. 이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낭장방, 낭장이나 뭐 중랑장, 이 중랑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 산원방이 또 있죠. 산원방이 있고, 자, 이 교위방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고려시대를 한번 그 시기 구분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고려 중기지 않습니까? 문물 귀족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고려 중기 시대 때, 그러니까 어느 시기냐면, 고려의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918년에 고려가 이제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392년에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고려를 크게 이제 전기와 자, 후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데요. 그 분수령이 바로 1170년에 있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의 중심이 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배울 거예요.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 전기도 이제 그 초기와 그 다음에 중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1019년에 고려의 거란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거란의 3차 침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해서 자, 이 거란들을 자, 무찌른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까지를 자, 초기라고도 얘기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그래서 초기가 되겠고, 그 이후에 중기가 되겠고, 이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를 무신 집권기다. 근데 무신 집권이 한 100년 가요. 그래서 1270년에 무신 정권이 이제 종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1270년에 이제 이때 1231년부터 몽골의 침략기가 이어져, 몽골 항쟁기가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1270년에 당시 왕이었었던 원종이, 자, 중국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원나라 갔다 오면서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선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완전 종식이 되는데, 이때 이후에 그 시기를 이제 원간섭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다. 그리고 1351년에 당시 왕이었었던 공민왕이 자,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쌍성총관부 탈환하고요, 관제 복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동 등용해서 전면 변정 도감을 이제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이후 이제 그 원간섭기에서 벗어나서 고려가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고려 말기다. 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와 후기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실 내용이 어느 시기냐면, 이 고려 중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중기를 이제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고려 중기 때 이제 원래 호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족연합 국가로서 이제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되었는데, 그 호족들 중에서 잘 나가는, 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잘 나가는 호족들은 이제 몬골 귀족이 되지 않습니까? 몬골 귀족이 되고, 중앙으로 가지 못하는 이 호족들은 자,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호장이나 부호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호장, 부호장들이 나중에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고려 중기 때는 문벌 귀족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어떤 세상을 이제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음서라든지 또 이 과거를 통해서 그 중앙 장기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음서는 이제 오품 이상의 그 자제 근친들에게 자제 근친들에 한해서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관직에 등용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음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실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귀족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서가 있었고요.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토지, 그러니까 과전이 되겠습니다. 과전이라든지 또는 공음전. 과전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직역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제 과전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토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경제사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음전이 되겠습니다. 공음전은 뭐냐면, 이것도 토지예요. 토지인데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인데,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토지잖아요. 이거 반납을 안 해도 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래서 이 공음전을 통해서, 이 음서를 통해서 뭐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벌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벌 귀족들이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습니다. 뭐 해주최 씨라든지 또는 파평윤 씨라든지, 해주최 씨의 최충, 파평윤 씨의 윤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상김 씨의 김은부, 경주김 씨의 김부식,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원이 씨, 인주 씨라고 되는데 경원이 씨의 이자경, 이자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이 가문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문들 중에서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최고 지위에 오른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들이 바로 김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상김 씨예요. 김은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연의 손자였었던 이자겸이 있습니다. 이자연, 이자겸은 이제 임준 씨, 그러니까 경원이 씨가 되어 있고요. 김은부 같은 경우는 안상김 씨가 되는데요. 딸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전부 다 현종에게 시집을 가요. 고려 현종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원성왕후가 되고요, 원희왕후가 되고요, 네, 원평왕후가 되고, 이렇게 3명의 왕후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왕후 중에서 원희왕후의 아들이 누가 되냐면 현종의 아들인 문종이 되는데요. 문종이 되는데, 이 문종의 비로 이자연의 3명의 딸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문종의 비로 인예태후라든지, 네, 임경현비라든지, 임절현비라든지, 이런 비들을, 이런 딸들을 문종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면서 굉장히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자연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허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허겸의 딸이 있는데, 이허겸의 딸이 김은부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허겸의 사위가 이제 김은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허겸의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가 문종의 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 문종의 비가 아니라 현종의 비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자연의 딸들이, 그래서 인예태후와 그리고 문종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인예태후와
자, 이 문종사에서 나온 자식들, 그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게 되면, 순종이 있어요, 순종. 순종 뒤에, 순종이고, 그리고 이제, 헌종이 있습니다. 선종이 아니라 선종이죠? 선종이 있고, 선종의 아들이 이제 헌종이 되겠죠? 헌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헌종을 몰아내고, 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 세조가 자기 조카였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계유정을 통해서. 그래서 헌종을, 자, 몰아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 숙종이, 계림공 숙종이, 자,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숙종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숙종의 그 동생이 있어요. 자, 의천이라고. 의천이 청태종을 창신했다고 얘기하죠. 대각국사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숙종이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예종이 되는데요. 이 예종의 비로 이자겸이 딸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을 문경태후인데 이 문경태후를 예종의 비로 보내고 그 예종과 문경태후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인종이 되는데 자, 이자겸의 또 셋째 딸이 있고 넷째 딸이 있는데 그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인종의 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인종과 문경태후 인종의 엄마가 문경태후잖아요. 문경태후의 동생들이잖아요. 딸들이. 그러니까 이모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자겸, 그러니까 인종이 어렸을 때부터 이자겸이 이제 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자, 자기 외할아버지였었던 이자겸의 눈치를 많이 보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아무래도 자, 왕을 거의 능가하다시피 하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그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그 모순이 이제 폭발해서 자, 이제 이자겸의 말년이 좀 초라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정치 권력을 독점을 했었다. 경제적 특권 확대를 통해서 문벌 귀족 간에 대립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물로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사경천도 운동이 나중에 전개가 되는데, 그걸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의 전개와 동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문화사와 또는 사회사, 경제사랑 좀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 때에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인쇄와 출판을 담당했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럼 이제 대각국사 의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었죠.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자, 의천이 인주의 시와 연결된 법상종을 누르고 자, 불교를 통합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왕실, 자, 왕실이 후원하는 불교 종파가 있었는데 화엄종을 주로 이제 왕실이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자, 이 귀족들이 주로 후원을 하는 종파가 자, 법상종이 되겠습니다. 법상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세력들이 주로 믿는 종파가 이제 선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화엄종, 법상종, 이 선종, 이 세 개의 종파가 좀 대립하고 분열돼 있어서 좀 갈등을 빚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당시 이제 왕실의 후원을 받는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왕실의 승려였었던 이 의천이 자, 이 불교 종파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형이었던 이 숙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자, 왕실의 어떤 그 사찰을 짓는데 대대적으로 후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청사라는 이 사찰을 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 이 선종과 어느 정도 이 통합이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법상종 같은 경우는 인주 이씨 세력들이 많이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연의 다섯째 아들이 자, 이 법상종의 그 주요 사찰인 금산사의 지주로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를 중건하거나 또는 불교 경전, 이 법상종과 관련된 경전이겠죠. 법상종과 관련된 경전을 간행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법상종이 나중에는 통합이 되고
이제 선종까지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죠. 어쨌든 이 통합에 이 교종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선종까지 통합하려고 했었던 그 어떤 의지를 표명했었던 나중에 그 불교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그 승려가 바로 이 대각국사 이제 의천이 되겠죠. 우리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인주시와 연결된 법상종을 누르고 이제 불교 통합한 건 아니고 불교 통합의 뭐 기틀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정관이 이제 그 주정관은 뭐냐면 저희 화폐를 만드는 관리를 주정관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제 화폐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은병 그러니까 활구라고도 얘기해요. 그 활구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해동통보라든지 뭐 사만통보라든지 자 이런 화폐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발달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뭐 화폐가 만들어졌었죠.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윤무관의 별무관 창설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죠. 자 그럼 예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뭐 여진정벌을 했었죠. 여진정벌은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예요. 대외관계에서 할 때. 대내적으로 문화가 발전했다. 뭐 관학을 이제 진흥을 하게 됩니다. 관학. 그러니까 저기 그 12공도라고 있거든요. 문화사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 12공도가 이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설학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이 11세기 후반부터 사학이 융성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12공도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도가 뭐냐면 문헌공도거든요. 이 최충이 해동공자 최충이 세운 이 문헌공도가 좀 잘 나갔었던 학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팽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관학이었었던 그 국자감이 굉장히 좀 초라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초라해진 관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종 때. 그래서 7제를 이제 설치를 해요. 7제. 자, 7개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문반 계열의 과목이 있고 그다음 무반 계열의 과목이 있는데 그 무반 계열의 과목은 7제 중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예제라는 과목인데 그 강예제가 뭐냐면 자 이 무학제가 되겠습니다. 그 무학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무학제가 설치가 되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양현고가 또 설치가 됩니다. 양현고는 뭐냐면 자 장학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립학교지 않습니까? 국립학교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그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장학재단이 있어. 그 다음에 청년각, 보문각, 이거 뭐 학문연구기관이다. 뭐 설명해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유교에 관련된 강연을 하는 등, 뭐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의상종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뭐 예의라든지, 뭐 유교에 관련된 어떤 격식이라든지, 자, 이런 문제를, 자,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현에 뭐 간무를 파견했었다.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죠. 뭐 유민을 뭐 안무시켰다, 편안하게 만들었었다, 뭐 조세도 면제하고 잘 역할을 했었다. 자, 그다음에 구제도방, 희민국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뭐 빈민층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백성의 진율과 뭐 시료는 이제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백성들은 치료를 담당했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인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은 뭐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학교의 학제를 상정을 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자감은 이제 뭐 국자감 내 과목들 중에서 뭐 국자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폐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뭐 사문학이라는 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국자학은 이제 3품 이상, 그다음에 사문학은 뭐 7품 이상. 그런데 뭐 폐학은 뭐 5품 이상의 그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게끔 학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사육학이라는 이 과목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국자감의 어떤 내용을 좀 보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학, 지방 곳곳에 향학이라는 이 교육기관을 설치를 했었다. 라는 거. 그다음에 동서대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구제도감이나 희민국과 마찬가지로 이 빈민층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보도는 마찬가지예요. 빈민의 어떤 구호라든지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치료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죠. 1145년에. 김보식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편찬이 된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상인촌도 운동이 일어났었죠. 민종 때. 자, 한 개가 있어요.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다. 태임굴포공사.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수로공사예요. 지방의 세금을 중앙으로 손쉽게 운반하기 위한 그 수로공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이 태임굴포공사는 조선시대 현종 때까지 태임굴포공사가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월대, 그러니까 궁궐이에요. 궁궐터예요. 궁궐터인데 만월대의 궁궐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니까 이자겸이 나한테 궁궐이 불타거든요. 그 불탄 궁궐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많이 동원했다는 얘기겠죠. 벽골재를 수출을 했었다. 그래서 유민들도 발생을 하는 등 노역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겸의 난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 자,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자겸이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외손자가 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궁중 내부에서 18자 유양설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8자를 이제 더하면 위왕설, 그러니까 이 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자겸이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가 널리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풍수 도천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자겸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이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눈치를 채고 이자겸을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미리 이자겸이 그 눈치를 채고 인종을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자겸이 난인데, 이자겸과 이 척준경은 무신 출신이에요. 윤관이 나중에 그 여진족 토벌할 때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이 척준경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 외손자였던 인종을 궁궐에다 감금을 하고 궁궐은 이제 불을 지르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난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권력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권력을 이제 이자겸이 난이 성공을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왕이 오를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중앙에 나머지 대신들이 좀 아무래도 문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벌 귀족들이 어떤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자겸이 또 왕이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엄연하게 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종이 이제 해결책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종이 측근 중에서 최사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최사전을 시켜서 이 척준경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사전을 시켜서 척준경을 설득을 하게 돼요. 최사전이 척준경한테 가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종, 대왕을 도와주신다면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겠다. 엄청나게 큰 상을 내리겠다. 라고 이제 척준경을 회유를 해요. 안 그래도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에는 둘 사이에 문제가 또 조금씩 틈이 좀 벌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척준경이 오케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해서 자기 병력들을 이끌고 이자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이자겸을 잡아서 인종 앞에 무릎을 꿇렸죠. 그래서 이자겸은 이제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자겸의 난을 그래서 척준경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겸이 그래서 영광으로 유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굴비, 그러니까 조기라고 얘기하죠. 그 조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굴복하지 않겠다, 조기를 먹으면서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조기가 나중에 굴비가 되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겠다, 굴비. 그래서 우리가 영광굴비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자겸이 영광을 유배가면서 나타났던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들어가게 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원이 시세로 이제 몰락하게 되었다.
이자금의 날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뭐 국왕과 특정 문벌 귀족의 대립이죠. 뭐 원인은 뭐 경원씨 집안의 왕실 외척으로서 문종과 인종 때까지 82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었다. 왕이 측근 세력과 대립을 했었다. 경과를 보게 되면 인조가 아니라 인종이죠. 인종의 이자금 제거 시도를 했었는데, 자, 거기 눈치를 채고 이자금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궁궐 불을 지르고, 자, 인종을 잡아다 가두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퇴사들을 시켜서, 자, 척준경을 회유를 했었어요. 척준경 회유를 하고, 척준경이 이자겸을 잡아다가 이제 생포를 하고, 이자겸 유배에 보내고, 자, 이자겸이 나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원시 세력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게 되죠.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자겸의 그 난이 1126년에 일어나거든요. 자, 이자겸의 난이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1125년에 당시 북방 지역에 금나라가 있었거든요. 금나라가 제국을 형성하게 돼요. 금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어서, 자, 고란을 이제 멸망을 시켜. 1125년 고란을 멸망을 시키고, 자,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1117년에 고려의 형제 관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고려에서 이제 거부를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금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실권자였었던 이자겸이 그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 금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었는지 아니면 일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25년에 금나라와 이 사대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리고 또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정 내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건 문벌 귀족들이었거든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이 아직까지 저기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중단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나라의 사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대했었던 서경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경파 세력들이 묘청이라든지 정지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경파 세력들이요. 뭐 백수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묘청과 정지상과 그 다음에 김부식, 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이 개경파 세력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묘청이 당시 왕이었던 인종에 가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를 이제 옮기라고. 자, 개경의 지덕이 이제 쇠하고 서경의 지덕이 굉장히 흥하다. 자, 수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자, 금나라가 와서 이제 금나라로 와서 조공을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36개의 나라들이 자, 우리 고려를 위해서 조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었어요. 자, 인종도 이제 묘청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경으로 천도를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인종의 말을 듣고, 자, 묘청이 실제적으로 서경 지역에 궁궐을 지어요. 그 궁궐이 이제 대화궁이에요. 대화궁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궁을 건설을 하고 이제 그 인종이 이제 그 행차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종도 서경에서 뭐 대화궁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겠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인종 행차하는데 그 벼락을 맞아서 이 대화궁이 이제 불이 타고, 그리고 또 행차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막 그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지역으로 이제 서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부식이 다시 이제 인종에 대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도는 이거 하늘의 뜻이다. 이거는 가지 말라라는, 천도를 하지 말라라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김부식이 인종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그래서 이제 김부식의 말을 듣고
천도를 일정 정도 이제 보류를 하게 되는데, 묘청은 이제 서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인종이 언제 오나, 어느 때 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인종이, 서경 천도를 이제 보류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묘청이, 스스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13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국으로 하고, 연호를 이제 천계라고 해요. 천계라고 연호를 하고, 이 대위국의 군사를 뭐라고 했냐면, 천견충, 이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파견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다. 천견충이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국정벌. 금국을 정벌하자. 칭제 권원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경천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김부식이 병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김부식이 안 그래도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개경 지역에 있었던 이 정지상이라든지 백수환 있지 않습니까? 백수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참사를 당하게 되고, 참사를 하고 나서 김부식이 사령관이 되어서, 군사사령관이 되어서, 이 서경천도 운동을 1년 만에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천도 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임 동시에 독립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단재 신채호라고. 이 단재 신채호 양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역사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고 이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조선 역사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개경파가 있고 서경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경파 세력들이 이제 낭불사상이라고 해요. 이 서경천도 운동은 낭불사상대 유교사상과의 대립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국풍파대. 낭불사상이라는 얘기는 우리 전통사상 난가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화랑도도 만들어지고 이랬던 거잖아요. 국풍파대 한학파의 갈등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당대 독립당대 사대당, 큰 나라를 섬기는 당이죠. 사대당이 대립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진취사상과 이 보수사상과의 대립이었었는데, 전자가 이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경 세력이었었고, 후자가 이제 개경을 중심으로 한 김부식 세력이었는데, 이 묘청 세력이 서경 세력이 개경 세력에 패하는 바람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굉장히 사대적이고, 그리고 또 속박의 역사를 흘러가는, 굉장히 수탈의 역사를 흘러가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1910년에 나라를 뺏기게 되었었죠. 그런 아픔의 역사를 흘러갔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단재 신채호라는 양반이 지목을 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그래서 1135년에 일어났었고요. 개경의 문벌귀족과 서경 출신 관료 사이에 외교 문제 대립이 있었다. 외교 문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금나라의 사대를 할 것인지 또는 금국을 정벌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대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자겸은 사대 외교를 수용했었죠. 1125년에 이미 사대 외교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겸 제거 이후에도 그 문벌 귀족들이 사대 외교를 김부식 같은 세력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는 풍수지리설의 영역이죠. 칭제 권원을 하고 금국 정보를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김부식 등 개경파들은 반대를 했었겠죠. 그 서경파와 이 개경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인종이 서경천도를 오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부식 말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묘청이 스스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 국호는 대위국, 연호는 천계, 그리고 천경이 아니라 여기 잘못 나왔는데 천견충이군으로 하늘이 보낸 충성스러운 부대다. 자, 자주식이 그래서 표현된 이 부대다. 자, 김부식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이 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 분사제도가 폐지되었다. 자, 분사제도가 뭐죠? 분사제도. 그러니까 자, 개경에 관청을 세우게 되면 똑같은 관청을 자, 서경 지역에도 세우게 하는 자, 이게 분사제도지 않습니까? 자, 이 분사제도인데 이 서경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분사제도가 지금 우리 폐지라고 하는데 완전 폐지는 아니고 폐지되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일부분 폐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조이총이난이 117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조이총이 서경에서 조이총이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완전하게 폐지가 되고 자, 지금 거의 폐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 세력 몰락 및 개경 세력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어느 정도 권력의 어느 독점 현상이 이제 방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는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그 문신 중심의 어떤 자, 보수적인 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